국민연금은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조기 수령도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네. 이 시스템이 큰일 납니다. 당신들이 들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 네. 이 생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은퇴 상황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개념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박사님께 여러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은퇴 준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개인적으로는요, 세금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하셔야 되는 세대가 이제 60년대생이실 텐데 과연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860만 명은 네. 감당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90년대생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은 네.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어. 계획의 가장 이슈이고요. 제가 그럼 세금처럼 느끼는 게 일정 부분 예. 맞네요. 아니, 물론 맞습니다. 네. 만일 제도가 이대로 예. 간다면은 계획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문제는 뭐 반드시 생기게 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2060년, 70년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찍 이 부분을 조금씩 고쳐놓을수록 눈덩이가 훨씬 작아지고요. 그럼 감당할 수 있죠. 네. 근데 나중에 눈덩이가 너무 커지면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고요. 네. 국민연금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런 거죠. 뭐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 뭐 공무원 연금, 네. 사학연금, 그이는 아직 뭐 국민연금보다 덩치가 적으니까 네. 그럴 따름이죠.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게 개혁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계속 정부마다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난 9월 1일이죠.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18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 68세로 연금 지급받는 연령을 또 상향 조정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네. 조금 괜찮은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 뭐 여러 네. 가지 안을 조합한 게 네. 18개 아니니까요. 네. 예, 그것들 중에서 이제 뭘 선택해 보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음. 뭐 더 내고 덜 받는 것. 네. 예, 더 낸다는 것이 아까 보험료율 지금 예. 9%인데 맥시멈으로는 이게 18%까지 이제 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인도 9% 내고 직장에서도 9%를 준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이 그 정도 자기들이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최대 올리는 것, 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늦게 받는 것이죠. 네. 늦게 받으면은 총액 받는 것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 이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 더 내고 네. 얼마 덜 받느냐 이걸 이제 18개 안을 조합을 주고 알아서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하시오 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렇군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안에서 제일 핫 이슈가 되었던 게 연금 소득 대체율입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들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 예.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정도 이렇게 당신들이 연금에 가입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에 이제 또 이루어야 될 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의논하다가 한 군데에서는 이제 18%까지 그리고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하는 것은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 위원들끼리 소득 대체율에 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될 건지 하는데 그게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안에서 야 이건 뭐 그 재정 건전성은 좋은데 도대체 그 정작 중요한 소득 대체율은 왜 빠졌느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이 2028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70%에서 60%로 낮추고 다시 대폭 40%로 이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낮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 전생에 걸친 평균 소득 대비해서 내가 연금을 처음 받을 때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그게 이제 40%가 이제 목표로 되어 있는데, 야, 이 정도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어떻게 먹고 사냐. 더욱이 소득 대체율은요. 이게 글자가 앞에 빠졌는데 이 40%는 명목 소득 대체율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다는 가정입니다. 아까 제가 400클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이라면 480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40% 소득 대체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소득 대체율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 대체율이 거의 21% 수준입니다. 이걸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서 이제 이 부분은 연구를 안 했다가 아니라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건 난 찬성한 거 아닌데 왜 발표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빼버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그러는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받는 걸 늦추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연금의 고갈 기간이 뒤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수개혁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제 구조개혁에 관한 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후 언제 최저생활보장 금액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만들고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연금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소득 비례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개혁입니다.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보다는 이번에는 모수개혁에 이제 초점을 두어 가지고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하는 것. 뭐 이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주된 초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아닙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것 자체로 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국민연금은 신뢰성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조기 수령도 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큰 시스템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시스템이 큰일 납니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들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 이 생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환으로서 이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고요. 아마 구조개혁도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서로 의견을 통일을 볼 수 있는 것. 그 18개 조합을 던지니까 이건 의견의 통일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부와 국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 우리는 안을 던져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뭐 계속 신뢰성을 높이고 또 좀 현실적으로 고갈을 늦추기 위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살짝 조기 수령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불안해서도 있지만 사실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깎이잖아요. 1년에 6% 깎이는. 1년에 6% 깎이니까 5년 당겨받는다고 하면 30%가 깎이는데 제가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거의 80만에 육박하고 있을 당장 겁니다. 쓸 돈이 없어서일 물론입니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또 조금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그 박사님 보시기에 국민연금을 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조기 수령을 일단 이유는 다양한데요. 평균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 소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은 연금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적으니까 뭐 내 큰 차이도 안 나니까 그리고 나 당장 소득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뭐 아무나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부족해야 이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소득자가 조기 수령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자산 기준이 좀 안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여하튼 조기 수령한 사람들 보면은 뭐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제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꽤 자산이 있는데도 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하신가 봐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연금 제도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뭐 국민연금을 금액을 줄여 가지고 내가 건강보험료 금액을 좀 줄여 보겠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의 연금 소득에는 사적연금은 안 들어가고 공적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부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자녀의 피부 양육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 건강보험에 내가 등재되는 것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안 되거든요. 소득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과표 기준 재산이 5억 원입니다. 근데 뭐 재산은 내가 적은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막 연기 수령을 해가지고 금액을 늘려놨더니 덜커덕 여기 걸려버려가지고요. 자녀의 건강보험에서 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보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수에 속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세, 53세 이렇게 나왔는데 소득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기 수령하는 그 부분은 갈수록 악화됩니다.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최대 30%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연금의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단지 문제를 미루어 놨을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수령에 관해서 뭐 일찍부터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기 수령할 때 페널티, 그러니까 감액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다 감액을 합니다. 감액하는 것이 네. 몇 퍼센트가 나온지 안 그러면은 연기 수령해가지고 뒤에 받는 것을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기 수령하면은 매년 7.2%를 더 주고요. 그래서 5년을 하면은 36%를 더 받고 감액을 하는 것은 6%로 해서 가급적 연기를 하게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기할 때마다 8%를 더 줍니다. 아, 그럼 계속 1년만 더 버텨볼까 이 예, 생각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꽤 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 연기 수령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노후 준비하는데 국가가 훨씬 부담이 덜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조기 수령하는 것과 연기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얼마를 두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예. 북유럽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노후가 잘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복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다. 절반은 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대안이 한국도 필요할 텐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까 조금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 나라들도.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요. 어쨌든 은퇴러시를 먼저 겪었으니까 연금 문제는 어느 나라나 아. 진통을 엄청나게 겪었죠. 어떻게 유럽 해결했습니까? 사회도 네. 겪고 또 일본 사회도 예. 겪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금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네. 국가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해버린 것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적게 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것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래서 연금 개혁은 다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치자면은 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혁은 구조개혁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모수로 약간 더 받고 덜 받고 이것만 하자고 낸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과감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뭐라, 야, 이제 이거 개혁하자면은 국민연금 한 사람들은 공무원연금 왜 가만 놔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말이 예. 없어지는 아, 거죠. 그러네요. 일본은 그렇게 통합을 해버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수명이 더 길어진 네. 겁니다. 그러면은 더 길어진 만큼 금액을 안분 비례해서 연금액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수명을 예측하지 못한 네. 수명 연장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충격받는 걸 줄일 수 그쵸.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건데요. 그네들도 적립을 해놨다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금 방식을 바꾸어갑니다. 적립 형태에서 부과 방식으로 아. 바꾸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다 연금 개혁들은 그 이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죠. 연금 수령하는 연령을 늦춘다, 일을 네, 더 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 연금 개혁은 어느 나라나 다 진통을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 나라도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저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은 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이걸 현명하게 그렇습니다. 잘.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수명은 길어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은 지금 아시다시피 0.7명인데요. 이것은 뭐 서구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략 1.5명 전후이거든요. 일본 1.2명 보고도 너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니라 그 옆에 나라 보니까 0.7명, 야 이거 나라냐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물론입니다.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네. 자꾸 이제 아까 폭탄 돌리기라고 그랬는데요. 네. 대비 안 하고 계속 폭탄을 다른 데로 미루면 음. 나중에 진짜 원자 폭탄 같은 게 한 방 네. 터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사실은 90년대생이 나중에 받을 때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연금 개혁하는데 이 계층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것입니다. 왜 50대, 60대 자꾸 학자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이때 30대 맞아요. 학자들도 네. 많고 30대 직접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 제도를 아까처럼 이제 네. 지금 9% 내는데 18%로 올린다. 그 다음에 68세로 늘린다. 그럼 적립기금은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럼 860만 명 60년대생들은 다 문제없이 받아요. 이쪽의 문제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90년대생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연령층들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청사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연금의 구조를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현재는 급급한 상태에서 일단 나온 게 모수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받을 날은 멀었는데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아기 예. 낳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 딸이 예. 1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매일 이제 남편과 신세한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저출산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0.7명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것도 재밌는 나라인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왜 얼마나 떨어질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 1.1명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1살 아기를 키우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기는 봐야 되고 매일 갈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저출산 해결하고 또 국민연금도 개혁하고 노동시장도 개편하고 해야 맞습니다. 해결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결국 노후 문제의 가장 근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이 잘 워킹하게 해주는 것, 예, 이거의 이중 구조들, 이거 네. 해소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명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네. 예, 이런 것들 잘 갖춰 놓으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 그 이론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한 30년 뒤 은퇴를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그럼 거의 국민연금에 지금처럼 가면 국민연금에 기대지 못할 확률도 그렇지는 높다고 보세요? 않고요. 국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약속을 어기지 못하면은 그것은 국가의 존립의 문제에서 큰 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다 지탱하는 부분을 국가가 일종의 부도를 낸 셈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때는 방식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도 올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올려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식도 부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변해가고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뭐 부도를 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내가 낸 것보다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그 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이대로 놓아두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바꿔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은퇴 상황을 짚어봤고요.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